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발표자 김현우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가 있기까지 준비해주신 여러 언어정보연구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기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저희 발표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기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 기반 접근법에 기초한 영어 문법 교수법 제안인데요. 이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문법, 영어 문법 교수법을 제안한다는 거는 알겠는데, 사용 기반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먼저 사용 기반 접근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사용 기반 접근법에 기초한 영어 문법 교수법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한국에서 영어 문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배경을 짧게 소개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기반 언어 습득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를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 이 사용 기반 언어 습득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친 사례를 연구로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 질의응답을 끝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 먼저 이제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영어 수업을 이렇게 다들 들으셨을 텐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이제 맥락, 즉 경험이 실질적인 경험이 다소 좀 부족한 그런 과업이나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한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어떤 가상의 그런 경험을 줄 뿐이지 이게 실제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문제랑은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락이 결여됐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거는 마치 그 물 없는 수영장에서 물이 없는 욕조에서 수영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는 그 바다에서 물이 꽉 찬 바다에서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하면서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예, 여기 보시면 예, 이 아저씨처럼 예, 물이 없는 그런 수영장에서 또는 욕조에서 이렇게 발버둥 치듯이 그렇게 배우는 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운다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언어 입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죠. 일주일에 영어 수업을 한다고 해도 많아야 뭐 4시간 정도. 게다가 학생들의 동기도 수능, 뭐 어떤 수험 외에는 특별한 동기가 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울 때 평가 중심의 수업으로 이렇게 치중될 수밖에 없고요. 아마 많이들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을 중요시하고 언어 형태를 많이 이렇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문법 중심의 영어 수업을 이렇게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grow의 동사의 과거형은 grew죠. 그 grew의 그 과거 분사, 그러니까 past participle 형태는 이제 grown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문법 규칙대로 이제 추론을 하잖아요. 아, 그러면 fly의 과거형은 flew,니까 아마 fly의 past participle 형태는 flown이 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한다든지 잘못된 추론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마치 수학 공식을 이렇게 영어 학습에 적용을 해서 하나하나 문법 규칙을 공식 풀듯이 어떤 규칙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들 학습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문장 생성과 관련된 이제 영문법 교육하면 아마 가장 많이들 여러분들 떠올리시는 부분이 바로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이렇게 안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아마 제 또래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이 5형식 이런 걸로 문법을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그런 문법 교육은 주로 형태 중심, 그리고 어떤 맥락이 결여되어 있고요. 그냥 형식만 주어주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알아서 주어랑 동사랑 나머지 항목들을 조합을 해서 영어 문장을 생성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규칙 위주의, 그래서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없는 수영장에서 말로만 자 이렇게 수영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니네들이 한번 수영해봐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규칙만 던져주고 학생들이 알아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교육 현실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법 중심의 교육이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확실한 한 가지는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 중심의 교육이 우리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교실 상황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우리가 모국어를 배우는 상황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뭐 부모님 또는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런 교실 상황에서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판 때문에 이제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법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자 그런 노력들이 많았고요. 그런 예시들 중에 하나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이라든지 CLT 교육 예전에 많이 한때 유행을 했었고요. 또 Focus on Form Approach라는 것도 있었고 또 Interactive Approach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의 공통점들은 주로 의사소통 중심, 교실에서 학생 간 또는 학생과 선생님 간의 의사소통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이끌어가고 또 그냥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과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한 가지 이 접근법들의 문제점은 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 접근법들이 어떤 모국어 상황에서 모국어 습득 상황에서 언어를 습득하는 환경과 그나마 가장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노력들을 주고 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나라 같은 언어 입력이 매우 제한된 게다가 또 수능 영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맥락 에서 제한된 그런 교실 상황에서 과연 이런 의사소통 중심의 과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원어민 강사들, 원어민 교사들을 교실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 노력들이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영어 습득에 도움이 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제가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 제기는 단순히 입력을 그냥 원어민 교사 데려다가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그냥 무작정 언어 입력만 많이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입력을 어떤 입력을 제공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점이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이 내용의 중심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한 가지 살펴볼 거는 그렇다면 과연 모국어 습득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입력을 제공받고 있는지, 어떻게 그 문장을 습득하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사용 기반 접근법이라는 한 가지 이론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사용 기반 접근법은 1980년대 또 90년대 들어서 이제 서서히 인기를 얻고 있는 한 접근법 중에 하나이고 지금도 언어 습득을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그런 이론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사용 기반 접근법은 간단하게 말해서 말 그대로 사용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히 사용하고 끝이다 이게 아니고 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를 사용을 하는 가운데 그 언어 사용자의 경험 그리고 인지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학습자들 또는 언어 사용자들은 이 입력을 받아서 출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 필터링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 능력을 사용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패턴 찾기라든지 추상화, 일반화, 제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인지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경험과 맞물려서 아웃풋으로 재탄생된다라고 이렇게 사용기반 접근법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적인 능력은 사실 언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런 인지 능력을 많이 사용하는 예시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패턴, 제가 지금 도형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마지막 이 빈칸에 들어갈 도형 패턴 1번부터 6번까지 혹시 몇 번인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몇 번이 답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들을 순 없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1번이라고 정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린 이 단서는 그냥 도형 5개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저는 그 어떤 힌트도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은 분들은 1번이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하실 수가 있으셨죠. 이런 걸 보면 이 패턴 찾기라든지 어떤 범주화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반화라는 어떤 인지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새랑 관련된 예시들을 주고 이게 새인가 아닌가 한번 결정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참새는 새인가 라고 하면 아마 10분 중에 10분은 참새는 새가 맞다. 그리고 비둘기는 새인가?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대부분 비둘기도 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타조는 어떤가요? 또는 펭귄은 과연 새인가요? 자, 타조나 펭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학자들의 어떤 분류에 따르면 새로 분류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인상으로서 어떤 기본 상식으로서 본다면 어쩌면 타조랑 펭귄은 새긴 새인데 일반적인 새랑은 좀 다른 좀 특별한 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 누구도 참새가 새다. 그리고 타조랑 펭귄은 좀 새랑 거리가 멀다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일반화, 범주화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여기 원형에 속하는 참새랑 비둘기. 자, 이 왜 참새랑 비둘기를 우리는 원형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가장 전형적인 새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경험일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새랑 비둘기는 정말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타조랑 펭귄은 흔하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새 종류 중에 하나라서 원형이라고 한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예시들을 그 공통점으로 묶었을 때 가장 전형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참새 또는 비둘기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예시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김치가 4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전형적인 김치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배추김치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는 무김치 정도, 혹시 시금치 김치를 선택하신 분 계신가요? 예,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배추김치 또는 무김치를 전형적인 김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하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배추김치를 많이 보니까 그 배추김치를 가장 원형으로서 우리가 일반화시키고 이 배추김치와 거리가 먼 예를 들어 시금치 김치 같이 흔히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김치에서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좀 특이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지적인 그런 판별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어를 접함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접하는 언어 패턴들을 중심으로 원형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국어 습득 상황에서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그런 추상적 그리고 일반화된 원형 여기서는 저는 construction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용어가
2005년 이 골드버그라는 학자가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컨스트럭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컨스트럭션이라는 용어는 형태와 의미가 결합된 추상적인 언어 단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가장 흔한 컨스트럭션의 형태로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도 형태가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pen이나 tree라는 형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이 pen, tree라는 형태와 거기에 따르는 의미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죠.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이 컨스트럭션 중에는 이 구 단위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거로 아마 많이 외우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더 플러스 형용사의 비교급 해서 더 ER 이러면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the sooner the better 이런 식으로 이런 구 단위의 형태도 의미와 결합을 해서 하나의 컨스트럭션을 이루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 사용 기반 접근법에서는 나아가서 단어와 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문장까지도 하나의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태가 주어, 동사, 목적어, noun 이런 형태를 가진 어떤 문장이 있으면 그 의미는 어떤 물건을 전달해서 소유권을 이전시킨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X가 Y로 하여금 Z를 받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따라 나온다는 거죠. 이 두 개의 관계, 형태와 의미의 관계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뒤에 이 문장 단위의 컨스트럭션의 예시를 좀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용 기반 접근법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모국어 습득에서는 컨스트럭션을 결국은 습득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컨스트럭션을 어떤 방식으로 습득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인풋이 주어져야 되는데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접하는 인풋 중심으로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토대로 처음에는 하나하나를 개별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하나하나의 언어 컨스트럭션을 마치 하나의 어떤 단어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인지적인 능력을 사용을 해서 그 많이 발생하는 컨스트럭션들 사이에 공통점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원형을 추출하게 돼서 그 원형을 하나의 일반화된 지식으로 머릿속에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컨스트럭션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것들을 나중에는 우리 머릿속에서 각각의 컨스트럭션들이 서로 연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존재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이 usage based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usage based approach에 따라서 컨스트럭션을 습득하는 하나의 예시를 일반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접하는 그런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물건을 주고받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고양이가 물건을 이렇게 인형을 받고 있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형태는 다르지만 정말 많은 경우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어에서 이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형태와 관련된 언어 예시들이 정말 많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인풋을 받습니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인풋을 아마 다음과 같이 받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give me the spoon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스푼을 애한테 주겠죠. give me some water 하면 뭐 누가 그 물을 이렇게 건네주는 장면을 보면서 give me some water라는 말을 듣거나 또는 give me that이라고 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무수하게 많은 인풋들을 받다 보면 이것들 사이에서 이제 공통점을 추출하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인지적인 능력이 성장을 하면서 보니까 give랑 me가 합쳐져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이 나오면 보니까 뭔가 나한테 뭔가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쓰는구나 라는 그런 일반화, 추상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give me 뭐뭐뭐라는 게 그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의 프로토타입, 원형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형 컨스트럭션이 원형으로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사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prototypical verbs,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에 해당되는 동사라는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초기 컨스트럭션 습득 과정에서 정말 빈번하게 많이 등장하는 동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get, take, put, give, make, want 등이 있는데 이 동사들의 특징은 빈도수가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미가 매우 가볍습니다. 뭔가 구체적이고 아주 많은 의미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요. 이것들은 아주 간단하죠. 하나의 의미만 담고 있거나 아니면 뭐 get이나 take는 그 안에 많은 어떤 의미,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쓰기에 초기 언어 습득에서 쓰기에 매우 쉽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들의 특징은 이 동사들이 나타나는 컨스트럭션에서 그 해당 컨스트럭션의 의미와 일치하기 때문에 더더욱 컨스트럭션 습득을 이렇게 촉진시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그 해당 컨스트럭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는 give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이동,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동사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는 go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어디다 놓는다 또는 물건을 어디다 위치시킨다랑 관련된 동사는 이제 put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각각의 동사들의 의미가 나타나는 어떤 맥락, 물건을 주고받고 이동하고 물건의 어떤 장소를 바꾼다라는 그 컨스트럭션의 중심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초창기 아이들은 이 프로토티피컬 버브를 통해서 컨스트럭션을 습득을 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usage based learning에 따라서 이제 컨스트럭션을 어떻게 습득을 하고 또 이걸 어떤 식으로 확장하는지 또 한 가지 예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재미있는 상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동회 하면서 달리기를 하는데 우연히 앞사람의 모자가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뒷사람으로 전달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물건 전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he tossed me the hat이라는 말을 어떤 아이가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부터 he tossed me the hat이라고 정확하게 발화를 할 거라고는 기대를 할 수가 없겠죠. 처음에는 아이템 베이스드 러닝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give me the ball이라든지 give me some water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give라는 프로토티피컬 동사를 이용을 해서 정말 많은 예시들을 통해서 give me 뭐뭐뭐 하니까 이게 뭔가 물건을 전달하는 거구나. 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give가 나오고 받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전달하는 물건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형태를 쓰면 물건을 전달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추상화를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give를 다른 동사로 하나씩 대체를 하면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give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토스해서 주는, 던져서 줄 때는 토스라는 동사를 쓰기도 하고 발로 차서 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kick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죠. 또는 던져서 주면 throw라는 그런 또 동사를 넣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동사 중심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먼저 이런 프로토티피컬 동사를 중심으로 추상화된 하나의 컨스트럭션 지식이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가지 동사들을 이렇게 넣는 그런 과정으로서 언어를 배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용기반 접근법의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잤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쓰는지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뭐 어떤 만족스러운 경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잘 잤다를 자유자재로 쓴다기보다는 처음에는 뭐 잘 먹었다, 잘 봤다, 잘 쉬었다처럼 뭐뭐 했다, 잘 뭐뭐 했다라는 어떤 만족스러운 경험에서 쓰는 여러 가지 예시들을 접하면서 이것들을 공통점을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인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빼내어 보니까
잘 뭐뭐 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잘 뭐뭐 했다에 이 땡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확장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여행 좀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요즘 바램인 것 같고 저의 또 지금 바램이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뉘앙스에는 어떤 바램이나 희망, 아쉬움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 누구도 우리한테 뭐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가 바램, 희망, 아쉬움이다 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상황을 접하면서 뭐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이게 바램이나 희망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추상화해서 뽑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영어 또 한국어에서 이런 어떤 추상적인 공통점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활동들을 거치면서 언어를 습득한다. 그것이 바로 사용 기반 접근법의 설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마치 여러분들이 그 전에 제가 설명 여기 개별 사례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공통된 형태와 의미를 추출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언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단어는 이 뽀로로라는 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뽀로로 믹스 어티스 필트라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뽀로로가 이렇게 움직이는 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쓱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지만 여러분은 뽀로로라는 말 외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상황이고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엄마가 이번에는 이 다른 차에 뽀로로를 태우고 이렇게 쭉 이동을 하면서 뽀로로 믹스 뭐 미틀 비텍스 이상한 말을 또 해요. 또 다른 상황에서 또 뽀로로 믹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뽀로로가 어디 탈 것에 타면서 이동하는 상황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들의 또 다른 또 아주 좋아하는 캐릭터인 이제 도라에몽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뽀로로와 도라에몽 밖에는 아는 캐릭터 이름이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엄마가 도라에몽을 이 차에 태우고 도라에몽 믹스 팸 얼림이라는 이상한 또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축적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동하는 캐릭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믹스라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믹스가 매번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이상한 말들이 등장을 하면 이동하는 캐릭터와 믹스가 합쳐지면 뭔가 이동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이동자, 믹스, X, Y는 어떤 이동하는 상황일 때 쓰는구나라는 추상적인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컨스트럭션 지식을 형성을 하고요. 이 해당 컨스트럭션의 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사들을 나중에 익히게 되면 그 해당 동사들을 이 컨스트럭션에 결합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동과 관련된 문장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언어를 입력받고 추상화하는 과정은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많은 언어 입력이 그리고 수많은 언어 경험이 수반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영어 화자들이 머릿속에 추상화하는 그런 컨스트럭션의 종류들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intransitive motion, intransitive resultative, transitive, ditransitive, caused motion, resultative 등등 몇 가지 주요 컨스트럭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워낙 일상생활에서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고유의 의미와 형태를 갖춘 컨스트럭션으로 화자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 의미 형태 그리고 예시를 이렇게 달았으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사용 기반 접근법을 통한 영어 문법 교육의 예시로는 이 intransitive motion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나에 대해서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스트럭션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이 컨스트럭션 자체가 이 주요 의미가 해당 장면과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장면을 보면
지금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팬더 옷을 입고 이동을 하고 있죠. 이런 이동과 관련된 상황이라면 그 어떤 상황이든 관련 없이 해당 추상적인 컨스트럭션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는 상황이니까 스스로 이동하는 상황이니까 인트랜지티브 모션이구나. 그리고 인트랜지티브 모션의 형태와 의미인 이동자, 동작, 방향, 장소가 동시에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어려운 용어로 제가 여기에 Scene Encoding Hypothesis라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hypothesis, 즉 가설에 따르면 각 컨스트럭션 내에는 해당 장면과 의미, 주요 의미가 같이 결합되어 인코딩 되어 있다, 즉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 사용자는 특정 장면을 보면 컨스트럭션을 떠올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해당 컨스트럭션의 각 그 자리에다가 이동자와 관련된 단어 집어넣고 동작 집어넣고 방향, 장소를 집어넣어서 자유자재로 문장을 만든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 컨스트럭션 중심의 그런 접근법이 이 언어를 학습하는, 우리나라에서 언어를 가르치는 그런 맥락을 생각해 봤을 때 동사 중심의 접근법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Tom kicked me a ball 이라는 문장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동사 중심의 접근법을 취한다면 먼저 kick이라는 동사의 뜻을 가르치고 이 kick이라는 동사가 이런 환경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뭐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도 나타나고 주어, 동사, 목적어 또 다른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각각의 동사별로 나타나는 환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컨스트럭션 중심의 접근법을 따른다면 먼저 이런 컨스트럭션의 주요 핵심 의미와 형태인 주는 사람, 행동, 받는 사람, 어떤 물체 이런 거를 이런 틀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컨스트럭션 안에 킥이라는 동사가 결합할 수 있다. 또 킥뿐만 아니라 뭐 던져서 주든 뭐 이렇게 토스해서 주든 여러 가지 활동,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 액션에 결합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훨씬 더 이런 수월한 그런 영어 문장 생성 교수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The crowd flocked into the cinemas.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극장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문장을 만약에 동사 중심으로 가르치려면 동사 flock을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flock이라는 동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를 결정한다라는 사실도 가르쳐줘야 되고 여기에 각각의 성분들을 넣는 연습을 많이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지만 컨스트럭션 중심의 접근법을 따른다면 플락이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먼저 이동과 관련된 상황이라면 무조건 이동자, 동작, 방향, 장소를 떠올리고 여기에 플락도 들어가고 뭐 다른 행동과 관련된 동사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또 이 컨스트럭션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해석이 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들은 실제 예시에서 따온 문장들인데요. 실제 존재하는 그런 문헌에 존재하는 문장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I danced off the stage에서 dance라는 동사는 이동과 관련된 뜻이 원래는 없잖아요. 춤춘다라는 뜻이지 여기서처럼 춤을 추면서 무대를 내려온다 이런 뜻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동과 관련된 intransitive motion construction 내에서 쓰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컨스트럭션 지식이 있다면 춤을 추면서 내려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she sneezed the tissue of the table, sneeze, 재채기 하다라는 뜻에는 물건을 이동시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된 caused motion construction에서 이렇게 쓰이면 자 그녀가 재채기를 해서 그 티슈가 휴지가 테이블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보면 동사의 의미만으로는 문장 전체의 의미 유추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컨스트럭션 지식을 통해서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면 이 컨스트럭션 지식이라는 것이 이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지식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용 기반 접근법의 소개였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그러면 이 접근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이 컨스트럭션을 가르쳤는지 예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2018년부터 이렇게 실험을 했고요. 그 대학생 1학년 51명을 대상으로 초급에서 중급 레벨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는데 제가 이 세 집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컨스트럭션 중심의 집단을 한 경우가 두 집단이 있었고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문법 중심의 형태 중심의 교수법을 실시한 통제 집단이 있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교수 전후로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태스크를 실시했고 또 영화를 보여주고 해당 장면을 영어로 묘사하는 그런 과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이 컨스트럭션 기반 수업에서의 가장 큰 초점은 컨스트럭션의 형태와 의미와 그리고 해당 장면 간의 이 삼박자를 골고루 제시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Intransitive Motion Construction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예시를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Intransitive Motion Construction은 스스로 장소를 변화할 때 쓰는 컨스트럭션이고요. 이동자, 동작, 방향, 장소로 이루어져 있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생들한테 장면을 먼저 줬어요. 장면을 주고 한번 영어로 너희들이 한번 표현해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주로 뭐 The fox jump까지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막혀요. 그래서 또 다음과 같은 장면, 이것도 이동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뭐 타조로 보이는 물체가 지금 생물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냥 스키라는 동사는 쓰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학생들이 막막해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시를 주고 이 예시들 간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학생들이 인지적인 어떤 능력을 사용을 해서 뭔가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명시적으로 이 Intransitive Motion Construction에 해당하는 이 형태와 의미를 하나의 이 템플릿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동과 관련돼서는 이동하는 것, 동작, 전치사, 방향, 장소를 쓰면 된다라고 가르쳐 줬고요. 그래서 각각의 전치사 쓰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치사의 형태와 의미에 대해서 이런 도식화, 도형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도형을 이용을 해서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 그런 수업을 처음에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와 장소를 결합하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장면을 보여주고 into the snow 여기 보시면 먼저 방향에 해당하는 into가 나오고요. 장소에 해당하는 the snow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결합하는 전치사와 장소를 결합하는 그런 활동들을 거쳤고요. 여기서도 into the water 마지막 최종 장소가 the water 또는 the pool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앞에서 가르쳐준 여러 방향과 관련된 전치사들을 장소와 결합하는 그런 활동들을 그림을 통해서 장면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도 out of the truck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약간 일상적인 상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장면들이죠. 사실은 재미를 좀 추구하고자 하는 바도 있었고요. 대학생들이 워낙 지루해 하다 보니까 좀 어텐션을 끌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 또 각인시키기 위해서 기억에 좀 많이 남으라는 의미에서 제가 또 이런 좀 재미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효과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through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through라는 형태와 의미를 가르쳐 준 다음에 이런 장면을 통해서 좀 재미있는 장면이죠. through the hoop라고 이렇게 방향과 장소를 결합하는 활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스를 하면서 자 여기 보시면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개가 있는 줄 모르고 소년이 점프했는데
이제 방향과 장소를 한번 맞춰봐라 라는 식으로 여러 프랙티스를 거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순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 수업에서는 많은 이런 비슷한 서로 다른 장면들을 가지고서 프랙티스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동작을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간다라고 했을 때 to school이 있으면 여기에 go라는 prototypical verb죠. 먼저 go라는 일반적인 가장 흔한 동사로 그 동작을 결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포맷이 이런 템플릿이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익숙해지면 동작과 방향을 좀 확장을 해서 그래서 to 뿐만 아니라 out of를 쓴다든지 out of the classroom을 쓴다든지 go뿐만 아니라 뭐 get도 아주 일반적인 그런 prototypical verb 중에 하나죠. 또는 run을 쓴다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걸어간다면 walk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텐트를 나오고 있으면 out of the tent에서 구체적인 동작, 이동자, 동작, 방향, 장소를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그런 활동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nto the snow 앞에서 보여준 장면 into the snow에 구체적인 동사 go를 결합한다든지 get 결합하고 좀 더 익숙해진 이후에는 jump라는 구체적인 동사도 넣고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면서 여기 보시면 고양이가 미끄러지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into the box를 go라는 동작과 결합을 시켜주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동작을 잘 모르겠으면 prototypical verb를 쓰면 된다. go나 get과 같은 prototypical verb를 쓰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좀 더 동작을 구체화하고 싶으면 뭐 slide라든지 뭐 jump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동작을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practice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동작과 방향을 한번 써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줬고요. 그래서 뭐 to나 toward를 방향으로 쓰고 모르겠으면 go 쓸 수 있겠죠. 또는 get을 쓸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익숙해지면 뭐 run이나 rush라는 그런 동작도 쓸 수가 있겠죠. 또는 race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학생들한테 이젠 아무 큐도 주지 않고 아무 힌트도 주지 않고 장면을 주면서 이동과 관련된 장면을 주면서 한번 묘사해봐라.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장면을 주면서 묘사를 해봐라. 여기서도 남자가 좀 재미있게 침대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한번 묘사를 해봐라. 라는 여러 프랙티스들을 거치게 됐습니다. 또 직접 장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런 식으로 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사후에 이 교수를 하기 전과 후에 그리고 또 그 지연 사후 때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해라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 그래프 두 개가 바로 그 컨스트럭션 중심의 교수법입니다. 확실히 통제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 처음 시작점은 같았지만 사후 때와 지연 사후 때 훨씬 더 이 컨스트럭션 중심의 집단들이 점수가 더 높았고요. 마찬가지로 영화를 보고 영화 속 장면을 영어로 묘사해라 라는 과업에서도 시작은 비슷했는데 이 컨스트럭션 집단 두 집단이 훨씬 더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 향후 연구 계획은요.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지만 앞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확장을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중심 교수법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른 방법론, 뭐 다독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여러 활동들과 결합을 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요. 또 여러 영역에 걸쳐서 이 컨스트럭션 중심의 교수법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고요. 또 이게 영어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언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중국어라든지 한국어 교육 요즘 많이 또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언어 교육에도 한번 적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고 문헌이고요. 예,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